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좋아지네요, 이제.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요 디멘전 리덕션 관련해 갖고 이제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뭘 했었냐면요, 그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그 디스턴스들을 최대한 잘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먼 데이터 아이템들만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멀리에 있는 애들 디스턴스를 더 보존을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거를 상대적인 값으로 저희의 로스 펑션에다가 적용을 해 줌으로써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원래 디스턴스가 뭐 100cm였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00을 이렇게 해갖고 이 디스턴스가 뭐 한 90이 되면 네 100분의 10 해갖고 뭐 10%의 로스로 발생을 시켜주고, 이게 실제 디스턴스가 한 1cm였다 그러면 1cm일 때 0.9cm로 보존을 해도 역시 또 10%의 로스로, 그러니까 왜냐면 1로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값으로 로스 펑션을 저기 다르게 이제 저희가 바꾸면 이제 어떤 좀 작은 디스턴스를 보존하는데 좀 더 특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엔 이 멀티디멘전 스케일링의 어떤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버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폴스 디젝티드 그래프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 디젝티드 그래프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네, 그래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멀티디멘전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거를 배울 때요, 그 어떤 피처 벡터들이 주어져서 그 피처 벡터들이 네 이렇게 이게 사람 1번, 2번, 3번 사람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피처가 뭐 키, 몸무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피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요 디멘전이 총 뭐 100개가 있었을 때 이거를 한 10개쯤으로 줄여주는 거를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 이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에서도 보시면 그 이 데이터 아이템이 총 뭐 10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10개 간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들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 델타 IJ가 이제 원래 그 저기 아이디얼 저희가 주는 알고리즘에 주는 아이디얼 디스턴스가 되니까요. 그 아이디얼 디스턴스 정보, 즉 그 디스턴스 정보만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에서도 보시듯이, 이 수학식에서도 보시듯이 애초에 그 오리지널 데이터 아이템들이 갖고 있던 피처들이 뭐였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이 디스턴스만 구하면 사실 오리지널 피처 정보는 좀 무시가 되는 어떤 그렇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이요, 이렇게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받기도 하지만요, 또 많은 경우 이런 어떤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인풋을 받게 되는 경우도 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까는 피처가 저희가 100개였고 데이터 아이템이 10개였으면 100바이 10만큼의 이제 숫자들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어떤 그 인풋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는 이제 10개 바이 10개, 그러니까 10바이 10짜리의 매트릭스를 주되,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데이터 아이템은요 뭐냐면 이제 3번 데이터 아이템과 2번 데이터 아이템이 갖고 있는 시밀러리티나 아니면 그 디스턴스 밸류를 저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면 결국은 MDS에서도 보면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정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오리지널 피처는 없이 이런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나 디스턴스 밸류만 있는 형태의 정보를 주어도 사실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이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 하면요, 이걸 저희가 좀 다른 말로는 뭐 별게 아닌데 이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뭐 이런 라인 그래프나 뭐 어떤 뭐 바 그래프 여러 가지 뭐 시각화할 수 있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수학적인 의미로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노드들이 있고요.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이 서로 연결 관계가 지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쉽게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이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 뭐 A가 B를 뭔가 트위터를 메시지를 리트윗을 해줬다. 그러면 뭔가 관계가 그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1과 2번 간에는
관계가 있고 뭐 2번과 3번 간에도 관계가 있는데 1번과 3번 간에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정보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래프가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또 1과 2는 예를 들면 80%만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2와 3은 굉장히 이제 관계는 있긴 하나 굉장히 적어서 한 15%만큼의 관계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형태로의 그래프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버전인 이게 저기 없었을 때 관계가 있다 없다 형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unweighted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는 그래프 데이터인데 그 에지들 서로 간의 관계들이 그 가중치가 없다라고 해서 unweighted 그래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엔 거꾸로 여기에 이제 80%뭐 15% 이런 어떤 정도의 그 값이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weighted 그래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어떤 이런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혹은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들 때 총 아이템은 3개가 있죠. 1번, 2번, 3번, 또 1번, 2번, 3번.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그냥 뭐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그냥 모른다 치고 1번과 2번은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80 이렇게 넣고요. 1번과 3번은 관계가 하나도 없죠. 지금 에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빵이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2번과 3번은 여기에 15%가 있듯이 여기 15% 이렇게 넣고 1번과 3번도 뭐 빵, 그 다음에 여기는 2번과 2번 혹은 2번과 1번 80, 15% 이런 어떤 대칭적인 매트릭스 형태로 어떤 이 그래프 형태를 이런 어떤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요거를 저희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풋으로 볼 수가 있고 요 시밀러리티 혹은 디스턴스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 혹은 디스턴스 매트릭스 인풋을 받아서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고요. 그때 디멘전 리덕션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래프 인베딩 혹은 그래프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Force Directed Graph Layout은 MDS에서도 어차피 저기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혹은 시밀러리티 정보를 받기 때문에 역시 그거를 그래프 레이아웃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조금은 더 시각화의 형태로 이제 나타낸 예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요, Force Directed Graph Layout 뭐 Force Directed Graph 하면 벌써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각화를 용도로 이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뭐 blockс.org 해갖고 이게 시각화가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각화를 좀 전공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이런 거랑 저는 이게 좀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버무리는 좀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적인 모듈로 볼 때 이게 이제 풀 스택티드 그래프 레이아웃의 한 종류가 되고 이제 이런 시각화 쪽에서는요 대세가 약간 좀 웹 기반의 시각화들을 많이 좀 저희가 만듭니다. 그리고 웹에서 이제 누구나 이제 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 레이아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형태의 디멘전 리덕션의 결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점은 시밀러리티가 아예 정의조차 안 된 애들이 뭐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정의가 된 애들은 뭐 이런 애들이랑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이런 애들 여기에 있는 점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의가 되기를. 그래서 이 두 점 간에는 거리가 한 10cm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 두 개 간에는 한 1cm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풋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2D 상에서 이렇게 그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의 한 어떤 특정 방식인 Force Directed Graph Layout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린 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조금의 이거 비주얼라이제이션 상에서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처음에도 막 얘네들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도 사실 그 인기를 많이 끈 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인 이렇게 자꾸 뭔가 만지면 사람들이 좀 더 애착이 가고 좀 더 재밌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Force Directed Graph Layout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 Force Directed Graph Layout은 이 MDS랑 그럼 뭐가 다른 거냐? MDS랑 뭐가 다른 거냐를 생각해봤을 때 MDS에 비해서 한 가지가 더 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역시 이것도 알고리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미분을 하면 이제 뭐
제곱을 미분하면 뭐 여기가 요게 2로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2에 뭐 yi 마이너스 yj 그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ij,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디스턴스가 돼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3cm였는데 이게 10cm다 그러면 이게 그레디언트가 양수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7만큼의 이 차이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이 되죠. 이거 미분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 거리의 차이만큼 힘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이 힘의 거꾸로 방향으로 발생이 돼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길이가. 혹은 이 값이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 힘은 요 차이 3cm를 10으로 만들었으면 꽤 많은 힘이 발생이 됐는데 3cm를 한 5cm로 만들었다 그러면 2밖에 힘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역시 이런 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을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힘이라는 요소 측면에서 원래 디스턴스를 잘 보존해야 됨과 동시에 또 이 시각화 측면에서는 이 force directed layout을 사용을 한 이런 시각화 측면에서는요, 또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노드가 서로 이렇게 한 노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은 시각화적인 측면에서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람이 이게 좀 약간 좀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겹치는 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어떤 오리지널 주어진 그 디스턴스를 잘 보존을 하도록 얘네들이 이렇게 잘 위치가 됐는데, 얘네들을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서로 겹쳐졌다, 디스턴스를 잘 보존하려더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졌다 그러면 걔네들을 띄는 힘을 어느 정도 좀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요 점을 제가 한번 억지로 이렇게 근처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겹치려다가 죽었다 깨나도 얘네들이 안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역시 이렇게 위치를 시켰지만 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얘가 내부적으로 이게 알고리즘이 계속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까워졌을 때 나머지 포인트는 그 겹치지 않도록 또 거꾸로 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석의 같은 극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힘을 수학적인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서 역시 그레디언트 혹은 그 힘도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얘들이 안 겹치도록 만든 어떤 부가적인 장치를 해놓은 게 이 force directed graph layout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멀티디메뉴얼 스케일링은 이제 그렇게 끝이 나고요. 이게 뭐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알고리즘인 것 같지만 이게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요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총 100개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100개를 저희가 2D 혹은 어떤 디멘전으로 줄이고자 할 때 그 100개 중에 그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들은요 총 100C2만큼이 있죠. 그러니까 총 roughly 100의 제곱 나누기 2만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숫자라기보다는요, 이 데이터 아이템이 n이라고 할 때 이 computational complexity라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이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급속하게 느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또 만약에 1000개가 되면요, 총 10배가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1000의 제곱에 나누기 2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해야 되는 혹은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 개수가 여기서는 10배가 됐지만 여기서는 100배가 돼버립니다. 혹은 100이 200으로 되면 여기는 200의 제곱. 그래서 2배가 되면 계산량은 4배가 되고, 혹은 고려해야 되는 게 4배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이게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보통 이제 뭐 5의 n 제곱이다. 이 말은 n이 이렇게 뭐 2배, 4배, 2배, 4배, 6배로 증가를 하면 이거에 제곱해서 그 어떤 계산이 급격하게 느려진다 라는 형태가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거 n제곱은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제곱으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루트 n에 이렇게 되는 만약에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이거는 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n이 증가를 해도 n이 10배가 돼도 100배가 돼도 알고리즘은 10배밖에 안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더 좋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또 5 안에 들어가는 또 좋은 숫자가 뭐가 있느냐, 이제 로그 n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n이 100배, 1000배가 돼도 로그 n이면은 훨씬 더 그 기울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겠죠. 네. 참고로 루트 n이 더 빠르게 증가할까요? 아니면 로그 n이 더 빠르게 증가할까요? 끝에서는 이 리밋으로 가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로그 n과
루트 n은 어떤 게 더 빠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더 어떤 게 더 커질까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로 바꿔서 네, 리미트 n이 무한대 이게 0일까요? 아니면 답이 무한대일까요? 0 무한대 0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수록 누가 더 이렇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뭐 이런 건데요. 누가 더 큰 무한대로 가느냐 이 문제인데, 네, 일반적으로 로그가 다항식, 그러니까 n의 이거는 2분의 1승이잖아요. 이거는 다항식이 로그가 훨씬 더 느립니다. 네. 그래서 다항식이 얘가 뭐 n이 아무리 100분의 1이 돼도요 무한대로 가면 로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항함수 혹은 다항식 x의 n승으로 나타내지는 다항식이 있고 이걸 로그의 x로 나타내지는 로그의 뭔가 그 다음엔 2의 x 뭐 예를 들면 3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n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는 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느리고요 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릅니다. 결론적으로는 n이 커지면 로그 n이 뭐 루트 n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가되는 속도가 훨씬 더 더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루트 n보다도 더 좋은 게 하여튼 로그 n인데, 그래서 이 n 제곱을요, 그러니까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트릭을 써서 바꿀 수가 있냐면 n의 로그 n, 즉 n이 두 번 있었던 거를 둘 중에 한 n을 로그 n으로, 네, 더 빠른 버전으로 바꾼 형태로의 알고리즘들도 좀 존재하고요. 그게 이제 이런 뭐 반지 헛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또 요새 뭐 또 GPU 갖고 딥러닝을 많이 하는데 그 딥러닝에 쓰이는 이런 GPU를 써서도 이렇게 n에다 n 제곱이 아니라 로그 n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들도 좀 존재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네. n보다야 좀 그냥 n 있는 것보다 느리지만 뭐 왜냐면 로그 n만큼 더 빨리 증가하니까 그렇지만 뭐 네, 그래도 꽤 n 제곱보다 훨씬 더 빠른 네, 그런 게 좀 존재합니다. 네, 여기 두 장이 들어갔네요. 네. 그 다음엔 지난번에 MDS 아까 설명하신 네. 그 그래프에서 거리는 어떤 그게 이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 아니 값이 작아지는 거고 멀어질수록 커지는 거. 네. 그러면 그게 가중치인가요? 아니면 네. 다시 한번 좀. 네. 그러니까 이게 거리랑 제가 디스턴스랑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혼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뒤에서 이제 저희가 좀 다루게 될 알고리즘이 그거를 좀 살짝 바꿔치기를 한 알고리즘인데 일단은 요 저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예제에서는 네, 요 예제에서는요. 제가 요거를 어떤 similarity value처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저희가 distance로 정의를 하면 네, 디스턴스를 정의를 하면 이게 나타내는 각각의 값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더 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또 그 가까워야지 되는 그 기준으로 저희가 이 매트릭스 혹은 인풋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혹은 데이터 아이템들의 벡터 표현형이 주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키, 몸무게 이런 두 사람의 데이터가 있다. 사람 1번, 2번이 키, 몸무게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먼지를 나타내려면 저희가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처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고 얘네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디스턴스 값을 꼭 그 역수를 취하면 그냥 뭐 디스턴스가 멀면 가까운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의 가까운 정도는 가장 쉽게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두 개를 내적을 해가지고요. 두 개를 내적한 다음에 그 각각의 벡터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두 개가 얼마나 그 각이 좀 좁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코사인 그 각도가 결국은 시밀러리티 메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가 대략적으로 좀 비례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가 뭐 170일 때 뭐 한 65kg, 근데 또 다른 사람은 180일 때 뭐 한
뭐 한 80km 뭐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벡터를 저희가 나타내 보면 한 사람은 여기가 키고 몸무게다. 그러면 키가 180일 때 몸무게 얼마? 그 다음에 또 몸무게가 또 키가 뭐 170일 때 몸무게는 또 얼마? 이게 만약에요 원점에서 바라볼 때 정확하게 같은 라인에 있으면요, 정확하게 같은 라인에 있으면 두 개의 벡터의 저기 각도는 0, 네, 0도가 되게 됩니다. 네, 벡터 요거 또 두 번째 벡터 요거 각도가 거의 0에 가깝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땐 정상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과체중인 사람과 좀 저체중인 사람, 그러니까 170일 때 어떤 사람은 100kg, 어떤 사람은 뭐 180인데 뭐 예를 들면 60kg 이러면 이 피처 벡터에서 나타내주면 키가 170일 때 100kg는 여기 있을 거고요. 또 키가 180일 때 60kg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결국 이 각도로 표현이 되고요. 이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을 해갖고 이제 두 개의 각각의 벡터 길이를 나눠주는 그 각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으로 이 시밀러리티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런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걸로 그 시밀러리티를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그거 각각이 좀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해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방식은 먼저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10cm고요. 어떤 애는 5cm의 디스턴스를 가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걸 단순히 그냥 역수를 취하면요. 역수를 취하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거리가 더 작아지면 이 값이 더 커지는, 시밀러리티 값이 더 커진 형태로 될 수가 있고, 그냥 단지 저희가 이렇게 바꾼 거는 역수를 취했다. 그 말은 결국은 이게 디스턴스 밸류일 때 이게 시밀러리티 밸류, 그 해당 시밀러리티 밸류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밀러리티는 더 작아지는 형태로의 펑션을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쉬운 대표 예가 역수를 취하는 게 되겠죠. 역수를 취하면 요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엔 또 하나의 많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 역으로 만들어주는 변화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겁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노멀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시면 정규 분포의 디스트리뷰션은 density 펑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디스턴스는 항상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저희가 피타고라스를 해갖고 디스턴스를 구해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요 반쪽을 쓰게 됩니다. 요 반쪽만 써서 마치 요게 디스턴스고요. 그 다음에 요게 similarity value인 것처럼 하면 요 반쪽에 해당하는 펑션 모양을 보시면 이제 요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similarity 값은 떨어지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저희가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 혹시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2파이분의 시그마 분의 1에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파이 exp 2에 마이너스 이제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뮤는 저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뮤는 여기 평균이 이제 0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이 얘는 0이고 얘는 x가 바로 여기다가 저희가 디스턴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한 디스턴스의 제곱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디스턴스 제곱하고 그걸 어떤 값으로 나눠준 다음에 마이너스 취한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걸면 이 펑션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건 결국은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이긴 하더라도 결국은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밀러리티 값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더 작으면 더 계속 작아지는 값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걸 써야 되느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여러 가지 커넥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쓰는 어떤 한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냥 역수 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디스턴스가 0일 때의 시밀러리티 값은요. 0이면 0분의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값이 무한정으로 큰 시밀러리티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펑션에서는 시밀러리티가 아무리 커봐야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0으로 정확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해당 시밀러리티는 어떤 유한한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y 값으로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뭐 실제로 알고리즘에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가우시안을 통해서 결국은 디스턴스를 결국 시밀러리티로 매핑을 시켜주는 어떤 관계는 뒤에서 이제 좀 더 시각화해서 많이 쓰이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뭐 TSN이라는 알고리즘에서도 이 테크닉을 쓰게 되고요. 이건 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이 됐을까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디멘전 리덕션 하는 이유가 그 계산을 빠르게 하거나 3D에서 2D 보여주거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거의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주로 쓰이는데 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딥러닝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멘전 리덕션이 꼭 디멘전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뭐 2D 혹은 3D로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의미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처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무슨 키 몸무게 어쩌고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멘전을 저희가 추출을 하는 건데 그 추출한 디멘전이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평균 기대되는 수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우리한테 훨씬 더 유용할 법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뭐 디스턴스만 그냥 잘 보존하는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소극적이고 뭐 끽해봐야 그러면 원래 있던 디스턴스 잘 보존하는 거 정도에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그게 조금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디멘전 리덕션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서 그런 조금은 더 흥미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LDA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메소드로 가면, 이제 그 무슨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은 뭐냐면요. 네. 그래서 이 매니폴드라는 말이 이제 뭔지 좀 잘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데, 혹시 매니폴드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매니폴드. 어디 다른 곳에서라도. 네. 매니폴드. 혹시 자동차 튜닝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튜닝? 흡배기 뭐 이런 거 튜닝? 네, 이게 매니폴드가 그 배기 자동차 배기에서 배기가 이제 엔진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기를 하면 연료를 태워갖고 빵 해갖고 피스톤을 왔다 갔다 해갖고 차가 바퀴가 굴러가고 그다음에 빵 폭발을 시켰으니까 연기를 어딘가를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저희 머플러라고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머플러가 실제로는 차 밑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앞에 있는 엔진선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관이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밋밋하게 생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수도관처럼 쭉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한번 이렇게 작아졌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굵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지고 또 다시 이렇게 굵어지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조금 복잡한 이 모양 요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매니폴드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배기 압력을 잘 조절해서 처음에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배기가 빵 하면은 이게 약간 한 번에 약간 모았다가 공기를 빵 하면 공기도 좀 모아놔야 좀 잘 압축이 된 상태에서 빵 한 번에 폭발력을 할 수가 있고 압축된 공기가 그냥 다 그냥 술술 잘 빠져나간다면 여기서 딱 공기를 압력을 모아 빵 폭발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기 모양도 또 이제 차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데 또 중요한 어떤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그건 그거고요. 매니폴드라는 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과연 무슨 의미냐? 제가 생각할 땐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구불구불한 모양을 저희가 매니폴드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데이터가 살고 있는 어떤 좀 구불구불하지만 어쨌건 데이터가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양, 네, 그게 이제 매니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예로 드는 매니폴드의 한 모양이 되는데 데이터 매니폴드의 모양이 되는데 이제 스위스롤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그
롤케이크라고 불리는 스위스 롤 데이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가 실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차원은 3차원입니다. 뭐 예를 들면 키, 몸무게, 뭐 혈액형 이 세 개의 차원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혹은 그 이미지 데이터에 생각해 보면 오리지널 디멘전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픽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640 by 480짜리의 이미지라 그러면 굉장히 큰 디멘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원의 디멘전에서 어떤 한 이미지, 페이셜 이미지 같은 경우 한 어떤 사진, 인물 사진 하나가 그 수많은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점 하나에 콕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아놓은 여러 가지 그 저기 데이터 아이템들이 이런 굉장히 큰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으로 마치 찍히고요. 그 점들이 이렇게 수놓아지는 어떤 그런 이런 별자리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별자리가 이런 어떤 모양을 이렇게 잘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차원은 굉장히 높습니다. 차원은 굉장히 높은데 뭐 수백만 차원인데 데이터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평면은 비록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좀 한정적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실제로 살고 있는 차원은. 그리고 그 구불구불한 면을 잘 쫓아가면 그게 많은 경우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디멘전을 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사람 데이터의 그 점들을 수백만 차원이긴 하지만 3차원에 이렇게 점들을 하나하나 찍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축 중에 한 축을 따라갔더니 그게 이런 동글동글한 이 축입니다. 이 축을 따라갔더니 이 축이 어떤 데이터에 어떤 베리에이션을 나타내는 거냐면 예를 들면 사람의 어떤 나이가 드는 그 나이랑 이렇게 매핑이 되더라고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수명이라는 거랑 어떤 매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구불구불한 스페이스를 저희가 매니폴드라고 부르고요. 그 스페이스 그 데이터가 살고 있는 그 구불구불한 그 데이터들 중에서 그런 구불구불한 면들 중에서 어떤 의미 있는 디멘전들, 그 면들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 있는 디멘전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거를 마치 이런 디멘전을 이렇게 쫙 피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이 한 축이요. 이 한 축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저희가 구불구불 살고 데이터가 살고 있던 이걸 쭉 핑계 되고 이제는 이 한 축이 뭐냐? 이제는 이게 뭐 기대 수명 어떤 사람의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 한 축이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매니폴드라는 거의 개념, 그러니까 매니폴드라는 말을 요즘은 좀 덜 쓰긴 하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혹시 뭐 여성분들께서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좀 딥러닝 쪽에서 핫한 게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라는 게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핫한 그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조금 빨리 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막 스케칭을 하면 이렇게 뭐 손잡이는 저렇게 생겨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 툴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쭉쭉 슬라이드 땡기고 하잖아요. 이게 얘가 찾은 한 매니폴드 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게 뭐 기대 수명으로 매핑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찾은 이 축은 실제로 손잡이가 이렇게 큰 거에서 요만큼 작은 거, 그 사이에 데이터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면면들을 굽이 가다 보니 그거를 따라서 어떤 축을 만들어 놓고 그 축으로 쭉쭉 움직였더니 어떤 좀, 실제로 다 중간 값들이 다 가방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 매니폴드. 여기가 지금 배운 매니폴드. 여기 그 매니폴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만 더 보면, 두 배속인데 이게 말이 좀 많아요. 네. 그건 뭐 하여튼, 한 번만.
넓게 보면 이런 이제 매니폴드 러닝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축을 좀 능동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 축을 찾자. 그리고 그 축은 많은 경우 데이터가 살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것들을 굽이굽이 잘만 쫓아가면 그거를 저희가 잘 복원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저희가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뭐 이런 되게 단순한 이런 롤케이크 같은 데이터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서 또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거를 잘 피자, 잘 펴서 저희의 타겟 디멘전 혹은 리듀스 디멘전 한 축을 이런 어떤 얘네들을 쭉 핀 디멘전으로 매핑을 시키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네, 그거를 이제 가장 어떤 키 아이디어는요 뭐냐면, 이게 구불구불한 평면으로 되어져 있지만 작게 보면 작게 이 부분 또 이 부분 또 이 부분 이렇게 작게 보면 얘네들은 그래도 쪽쪽 펴져 있는 어떤 작은 패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패치들을 저희가 잘게 쪽쪽 그거를 잘라갖고 그것들을 쪽쪽 이어붙이면 그거 하나가 이렇게 쭉 펴진 이미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작은 패치들, 이 작은 부분들을 조각들을 어떻게 저희가 모델링을 할 거냐. 요 조각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는 뭐냐? 그게 바로 꽤 중요한 개념으로서 요 네이버라는 정보를 씁니다. 즉 네이버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포인트 여기에서 잡았을 때 뭐 요 점을 한 점을 잡아서요. 이 주변 점들을 스트로크가 굵으니까 주변 점들을 이렇게 쭉쭉쭉 이어봅니다. 그래서 그 벡터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더니 다 일정하게 이쪽 방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패치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평면의 패치를. 네.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걔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점들, 즉 이런 네이버 이웃점들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이용을 해갖고 이거를 쭉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는 알고리즘 중에 어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하나를 좀 언급을 드리면 그게 이제 아이소맵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피처 매핑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피는가에 대한 요 특정 알고리즘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이것도 아까 롤케이크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를 저희가 그 디스턴스, 이거는 그러니까 MDS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MDS를 생각할 때 이걸 쭉 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디스턴스, 거리 정보는 원래는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재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3,4고 얘가 뭐 5,4다. 그러면 3,4와 5,4는 거리가 뭐 1제곱 1제곱 해갖고 스퀘어 루트 2겠죠. 그렇게 짧은 디스턴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실제로 데이터가 살고 있는 구비구비 그걸 쫓아가면 이게 디스턴스가 한 10쯤 나오는 거예요. 훨씬 더 긴 디스턴스. 그럼 이 긴 디스턴스를 저희가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좀 근사적으로 구할 거냐. 요게 이 알고리즘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후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요 각각의 점 주변으로요. 예를 들면 각각의 점마다 손이 한 3개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은 뭐 다리 4개까지 하고 총 4개의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있고 4개의 손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애들과 딱 맞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되면 요 점은 여기 주변에 있는 요 4개들과 손을 잡았을 거고요. 또 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4개랑 또 손을 잡겠죠. 그렇게 되면 그 손을 잡은 그래서 그러면 요 점은 여기까지 손을 잡았으려면 얘에 해당하는 점은 요 사이의 디스턴스는 한 0.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한 1.4cm 정도나 되는 애니까 얘랑 손을 잡으려면 팔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니까 근데 팔을 우리는 4개밖에 허용을 안 했으니까 요 주변에만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은 것을 굽이 따라가면서 그 손 잡은 그 거리들을 저희가 다 더해줌으로써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어떤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 디멘전 리덕션을 사용을 안 한 거고 단지 오리지널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식을 아까 뭐 말씀드렸던 어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뭐 이런 것들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런 데이터가 살고 있는 이런 거 뭐 이런 것 저치고 상관없이 그냥 쭉쭉 바로 그 점들의 디스턴스를 구하는데
여기선 데이터가 살고 있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어쨌건 데이터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손 잡은 그거를 쭉쭉쭉 징검다리처럼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한 10쯤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저희가 쭉 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어떻게 폈는지는 저희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건 이걸 쭉 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막 거미줄 같은 게요. 이게 거미줄 같은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이제 이 회색 좀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각각 그 손을 잡고 있는 그 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에 해당이 되고요.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점들이 요 빨간색 요 패스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리면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이 패스가요. 뭐냐면 이 손을 잡은 굽이굽이 치면서 저까지 간 그 길이가 됩니다. 혹은 그 루트가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길이가 예를 들면 한 11cm 정도로 이제 총합이 그러니까 손의 길이의 총합을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의 거리를 잰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살고 있는 매니폴드를 간다면 마치 이 약간 평평한 이거를 가지고요. C를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연결하되 이 바깥쪽을 쭉 따라가서 쫙 팽팽하게 당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디스턴스인데 그 이상적인 디스턴스가 여기서는 이렇게 쭉 핀 이거였을 텐데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서 굽이굽이 되면서 쭉 이렇게 가지 못하고 조금 돌아서 가게 되는 거지만 어쨌건 이 거리가 한 11cm 나왔으면 이건 대충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정확한 이 10cm라는 거리를 대략적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나타낸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점부터 이 점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굽이굽이 또 쫓아갑니다. 가장 빠른 길로요. 그래서 그 가장 빠른 길들로 모든 페어들의 그 거리들을 저희가 다 모조리 다 계산을 하면 결국은 MDS에서의 저희가 인풋으로 준 것처럼요. 이런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매트릭스 총 100개의 점이 있다. 그럼 100 x 100짜리에 이렇게 페어와이즈 매트릭스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당 값은 그 데이터 이게 뭐 99번째 점과 두 번째 점 간의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쭉 핀 그 스페이스에서 그 디스턴스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살고 있는 이거를 쫓아가면서 구해진 거리로 저희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디스턴스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매니폴드를 따라가면서 잰 디스턴스를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geodesic distanc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엔 이 geodesic distance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이 가장 이상적인 10cm라는 거를 저희가 근사적으로 어떻게 구했냐? 바로 K nearest neighbor 그래프에서요. 즉 손을 총 4개씩 잡고 있는 즉 K가 4일 때는 손을 총 4개씩 뻗어서 잡은 그 관계들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최단의 거리로 관계됩니다. 즉 여기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루트가 가장 그래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로 요 가장 이상적인 요 파란색의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요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으면요. 그 다음에는 MDS 혹은 그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과 그냥 정확하게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상적으로 저희가 만족해야 될 디스턴스를 쭉 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 MDS를 돌리게 돼서 그 이상적인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의 좌표값들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옵티마이즈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MDS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그때도 잠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PCA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리언스를 가장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PCA 요거를 그때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가장 잘 이렇게 쭉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 축을 저희의 어떤 중심 혹은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들로 해갖고 저희가 그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이 PCA가요 어떻게 보면 MDS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이 PCA는 이 MDS의 한 특정 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PCA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좀 열심히 뭔가 증명도 하고 좀 깊이 좀 쫓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PCA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수가 있냐면, 그 아까 MDS에서 저희가 썼던 델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얼 디스턴스. 그거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썼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러니까 그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 디스턴스를 썼을 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게 PC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아까 생각했던 그 MDS가 그러니까 제곱해서 생긴 그 디스턴스를 저희가 고려를 한 게 그게 그 PCA입니다. 그리고 그 제곱해서의 디스턴스를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면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알고리즘이 제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말고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좀 그 저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저희가 또 역시 커버를 또 많이는 못했지만 그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선형회귀에서도요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푸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애널레릭 솔루션 혹은 한 방에 저희가 공식처럼 빡 풀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자체는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커버는 안 했지만 어쨌건 그런 방식도 있는 어떤 형태의 그 문제가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요. 역시 PCA 같은 경우에도요, PCA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 PCA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필요 없이 다행히도 뭔가 한 방에 그 솔루션을 한 방에 그 공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존재하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 다시 아이소맵으로 돌아오면 디스턴스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대신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지오데식 디스턴스로 이렇게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마치 이거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인 것 마냥 저희가 알고리즘한테 주어서, 즉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처리를 하는 이 PCA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요거를 그냥 돌리면 그러면 이제 MDS를 푸는 게 됩니다. 즉 여기서 나온 디스턴스를 가장 최적으로 잘 맞추도록 한 그런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고 나면 결국은 이런 식의 2D 맵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쭉 핀 결과가 이제 아이소맵에서 얻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하나의 예제인데, 사람의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달리해서 모아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철수, 영희, 얘는 뭐 데이빗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각 각도들마다 혹은 각 사람들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모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명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뭐 약간씩의 베리에이션을 줘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A, 즉 예를 들면 이게 왼쪽인가요? 네. 왼쪽 페이스 및 철수일 때 그룹을 A라고 하고요. 뭐 정면 페이스일 때 철수를 B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 저기 아이소맵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르게 한 거는 아이소맵에 이 아까 손의 개수를 달리했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손을 아까 제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손의 개수를 8개로 한번 해보고 22개로 한번 해보고 이제 49개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좀 얻어졌고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는 뭐냐? 파워포인트에서 이게 좀 늦게 나타나는데 이게 PDF라 그러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결과. 이게 왜 가장 좋은 결과냐? 왜 가장 좋은 결과냐 하면요. 아까 뭔가 쭉쭉 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쭉쭉 피는 게 우리의 어떤 의미 있는 디멘전 혹은 의미 있는 정보를 쭉쭉 그래서 그 쭉쭉 펴진 디멘전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게 이제 가장 잘 된 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요소는 뭐냐면 각도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게 한 축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어떤 구불구불한 혹은 저희한테 의미 있는 어떤 축이 2개가 됩니다. 사람 축, 앵글 축, 각도 축.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이런 격자 무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런 밧점자 모양의 딱 모양이 나타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게 좀 잘 보시면 이게 여기가 A, B, C, D, E, F, G, H, I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BC가 여기 이렇게 DFGHI, 즉 각도에 해당하는 축은 X축으로 매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ADG나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람 축은 이제 Y축으로 저희가 매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쭉쭉 폈다라는, 가장 누가 제일 잘 폈냐? 얘가 제일 잘 핀 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K가 너무 작으면은요, K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리 정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파라미터인데, K를 이렇게 달리했을 때는 보니까 A, B, C가 이렇게 각도축이었는데 A, B, C, D, E, F, G, H, I 이거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롤케이크를 제대로 못 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리지널 스페이스 픽셀상에서는 이렇게 꼬불꼬불하져 있었는데 꼬불꼬불한 게 여전히 꼬불꼬불하게 이제 매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기 ADG 이런 사람 축은요. ADG는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핀 상태가 됩니다. 영 좀 마음에 좀 잘 안 된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충은 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뭔가 롤케이크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실행을 해버린, 그러니까 매핑을 해버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K가 되게 컸을 때가 의미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 K에 대한 좀 효과를 어떤 그 영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K가 만약에 커지거나 아니면 K가 너무 작아지면 어떨까? 뭐 가장 적당한 K가 제일 좋겠죠. 근데 K가 그보다 작거나 혹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그림에서 저희는 요것과 요 데이터 간에 디스턴스를 잴 때 그러니까 손의 개수입니다. K는. 근데 손을 너무 많이 쓰면요. 얘 점과 얘 점이 쭉 이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디스턴스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그래서 10cm로 디스턴스를 재야 되는데 확 이렇게 재버리면서 이게 뭐 한 1.5cm라 했죠. 1.5cm로 그냥 확 이렇게 짧은 디스턴스로 이제 계산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거의 오리지널 매트릭스를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 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쫓아가면서 디스턴스가 재어져야 되는데 데이터를 쫓아가지 않고 그냥 확 한 방에 이어져 버린 문제를 발생시켰고, 뭐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이건 이제 short circuiting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short circuiting problem. short circuit이 이제 뭐냐면 한글로는 이제 단선입니다. 단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저기 멀리서 이렇게 돌아와서 저항을 거치고 이렇게 해갖고 다 전압을 쭉쭉쭉 낮춰주고 해갖고 마이너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확 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파박 스파크가 뛰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으면 안 될 거를 이어주는 어떤 K를 크게 쓰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거는 여기서 K를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모든 애들이 모두가 다 손잡고 있다. 그러면 어떤 두 점이든 얘와 얘 간의 점이든 뭐 얘와 얘든 그냥 쭉쭉 바로 이어주는 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의 그 shortest distance는요. 그냥 최단거리, 이 스페이스 상에서의 최단거리인 즉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똑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K가 이렇게 많이 크면 결국은 이 메서드는 이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인풋으로 구해야 됐던 거를 그냥 오리지널 그냥 저희가 늘상 하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그냥 구해버려 갖고 그걸 가지고 MDS 혹은 PCA를 돌리는 예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굽이굽이 있는 축을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리니어 매핑이라고 하는 PCA라는 게 이제 리니어 매핑인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사형을 시킨 예제가 됩니다. 여기 조금 뭐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PCA라는 게 어떤 그 정해진 축이 딱 이렇게 딱 평평한 딱 축이 있어서 그 축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불구불한 걸 이렇게 쭉 피지는 못하고 마치 여기다가 어떤 방향으로 좀 플래시만 비춰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하얀 스크린을 대서 그 그림자만을 저희가 그림자리 같은 결과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곧 PCA 역할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걸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프레쉬. 그렇지만 어떻게 프레쉬를 비춰도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걸 쭉 필 수는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저희한테 이제 안 좋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K가 굉장히 클 때, 뭐 아주 충분히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나타난 게 곧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어떤 형태로든 프레쉬를 비췄더니 데이터가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K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K가 너무 작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여기서 이 팔을 딱 하나만 잡았다고 치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 파란색의 거리, 이 지오데시티 디스턴스, 데이터가 살고 있는 C를 팽팽하게 당겨서 이 면을 따라 팽팽하게 당긴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손을 하나만 잡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장 짧은 길이 이겁니다. 손이 너무 없으니까 길이. 그러니까 원래 이 저기 팽팽하게 당겨져야 될 줄을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거리로 저희가 근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geodesic distance가 멀면 멀수록 더 그거를 과장해서 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cm는 한 2.5cm로 한 geodesic distance가 한 10cm는 얘는 한 100cm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짧은 디스턴스만으로 이렇게 모이고 좀 큰 디스턴스는 그렇게까지 디스턴스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었는데도 이렇게 뭔가 확연하게 요 세 그룹으로 뭔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와 A 그리고 D와 E 네, 아니면 뭐 그냥 A에서 B, A에서 D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리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A에서 D가 어디 있을까요? D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냐? B는 여기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같은 각도 내에서 사람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한 디스턴스는 뭔가 좀 짧게 나타내졌고 이 각도 간의 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과장되게 나타내어져서 결국은 이 각도별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혹은 그룹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좀 너무 K를 작게 쓴 예제가 네. 다음으로 이제 네. 그러면 네 가지 경우를 다 계속 뛰쳐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K가 4일 경우에는 진짜 하나를 선택해서 손을 이어가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4개면 4개의 경험을 했을 때 또 4개, 4개. 네, 그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점에서요. 이점까지 갈 수 있는 패스가요. 그 4개 등에서 모든 조합을 다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연결된 4개가 이거다.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또 이 점에서 또 4개가 또 있겠죠. 4개. 그러면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가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가지수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이제 shortest pass라고 하고 이게 뭐 혹시 뭐 알고리즘 같은 그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알고리즘 과목이나 이런 걸 좀 들으셨다면 그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니 뭐 뭐더라 뭐 하여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KNN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페어와이즈 노드들 간의 shortest pass를 모조리 다 구해준 알고리즘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그래서 가장 쉽게는요. 그냥 쉽게는 여기서 이 점으로부터 저 점이 지어졌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스를 모조리 다 조합을 하고 여기 4개 거의 어떻게 보는 모든 개수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든 계산상으로 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그냥 빨리 만들어서 프랙티스 패스 알고리즘이고 그게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무리 빨라도요, 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그 페어들에 대해서 가장 최단 거리를 이제 찾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이 시간이 꽤 걸리긴 하는데, 뭐, 그래도 좀, 네. 뭐 적당히 그래도 네. 하여튼 적당히 걸립니다. 네. 그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숄티스 패스 알고리즘은요, 실제로 저희가 쓰는 뭐, 예를 들면 김기사나 아니면 뭐, 카카오넷이나 이런 데서도 다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다 그러죠. 우리가 길도 그게 어떻게 보면 쇼티스 패스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뭐 물론 걸리는 시간을 또 같이 고려하겠지만 가장 쉽게는 네, 최단 거리를 찾겠다라고 하면 그 최단 거리를 어떻게 찾을 거냐가 바로 네, 그런 쇼티스 패스를 찾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도 딱 누르면 그래도 금방 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이런 빠른 뭔가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디멘전 리덕션의 이제 마지막 알고리즘인 이제 TS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시각화에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시각화를 전문으로 하는 시각화에 특화된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이소맵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디멘전 리덕션 방법, 이 아이소맵 같은 경우 이걸 저는 2D로 디멘전을 줄이는데 썼지만 뭐 예를 들면 아이소맵을 뭐 디멘전을 한 100쯤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그 100디멘전al 데이터를, 그러니까 원래 디멘전이 한 10,000차원쯤 됐고 그걸 한 100으로 줄여갖고 그걸 가지고 뭐 딥러닝이든 뭐 뭘 돌려봤더니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오죠. 뭐 이런 식의 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용도로 디멘전 리덕션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 그러니까 아이소맵이나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PCA나 뭐 MDS나 이런 방법들이 기본적으로는 2D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고요. 네, 좀 더 브로드한, 혹은 디멘전이 그래도 뭐 좀 클 때를 다 대비를 해서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인데, 어떤 경우 어떤 측면에서 이 TSN이라는 알고리즘은요, 정확하게 2D 인베딩에 좀 특화를 시켜 놓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2D의 결과가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건 뭐 그러니까 디멘전을 더 크게 써도 TSN이 알고리즘이 동작은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특성 때문에 이제 2D나 3D에서 잘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은 뺐지만, 아까 그 저기 probability distribution 이야기를 하면서 그 similarity로 바꾸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김에 조금 이 TSN에 대한 어떻게 이게 동작이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디스턴스를 어떤 형태로의 시밀러리티로 바꿔주는 어떤 펑션으로서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혹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저희가 쓸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MDS에서 저희가 MDS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시면 YI와 YJ의 거리와 오리지널 주어진 거리의 어떤 차이의 제곱을 모든 데이터 IJ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그걸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는 YI 및 YJ의 그 좌표값을 찾는 게 MDS였습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저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지 않고요. 요거를 시밀러리티 값으로 쓰고요. 그 시밀러리티 값을 이 가우시안으로 변형을 시키면요. 이거를 그래서 그 가우시안 그 probability density에서 시밀러리티 형태로 변환된 그 시밀러리티 값을 저희가 PIJ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가우시안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써갖고 얘를 이 디스턴스도요. 또 똑같은 변환을 거쳐서 나온 그거를 뭔가 QIJ라고 불러보면 이 두 개를 저희가 미니마이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MDS랑 똑같은데요. 디스턴스로 주어진 하이 디멘전 원래 주어진 디스턴스, 로우 디멘전 디스턴스를 각각 다 시밀러리티 형태로 변환합니다. 어떻게 변환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하고요.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차이를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뭐 사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식이 뭐냐 하면 이제 SNE 혹은 스타캐스틱 이건 네이버고요. 네이버가 하여튼 여기저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다음에 얘는 2D 인베딩 한다 그래갖고 인베딩입니다. 인베딩. 네. 그래서 스타캐스틱이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바로 디스턴스를 확률로 바꾸는, 시밀러리티로 바꾸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우시안이나 아니면 이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스타캐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네이버가 붙느냐면요. 이게 기왕 저희가 확률 밀도로 바꿨으면요. 확률 값으로 바꿨으면 시밀러리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얘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써서 나온 확률 값이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얘도 100 곱하기
99 나누기 2, 즉 112에 총 서로 다른 페어와이즈 개수가 이만큼이 있잖아요. 걔에 대한 QI가 있는 겁니다. 얘도 PIJ도 또 이만큼 개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확률들이기 때문에 확률들 사이의 어떤 디스턴스는요. 디스턴스는 확률 세계에서 정의되는 어떤 특정한 디스턴스 메저가 있고 그 디스턴스 메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KL 다이버전스. 네, 이게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디스턴스란 뜻입니다. 확률 분포의 디스턴스. 그 확률 분포의 디스턴스라는 게 과연 무슨 소리냐? 만약에 저희가 이런 확률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주사위가 뭐 너무 6개도 많으니까 주사위가 한 3면만 있는 주사위를 생각을 하시면 1이 나올 확률은 0.2, 2가 나올 확률은 0.5, 얘는 0.3. 이거랑 또 어떤 확률 디스트리뷰션은요? 0.3, 0.4, 0.3. 네. 이거는 그러니까 주사위는 주사위인데 좀 다른 주사위입니다. 뭐 옆 동네 카지노에 있는 주사위고 얘는 이제 우리 동네 카지노의 주사위고요. 또 하나는 0.7, 0.1, 0.2의 확률을 가지는 주사위입니다. 역시 똑같이 1, 2, 3, 1, 2,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랑 이제 보실 때 얘랑 차이가 더 많을까요? 얘랑 차이가 더 많을까요? 어떤 주사위가 더 비슷한 주사위일까요? 아이고 저쪽 주사위가 더 비슷한 주사위죠, 그죠? 이건 2가 뭐 얘는 50%나 되는데 얘는 뭐 대충 40%인데 얘는 0.1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서로 가깝냐, 뭐냐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메저가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요. 확률 이 분포가 다르면 다를수록 다이버전스의 값이 커지는 겁니다. 즉 디스턴스 같은 경우.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큰 값을 내주는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가장 쉽게는 저희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스퀘어드 로스 펑션에서도 배웠듯이 가장 단순하게 0.2 곱하기 0.2에서 0.3 빼고 0.5에서 0.4 빼고 0.3에서 0.3 빼고 제곱한 다음에 그냥 제곱을 한 다음에 합을 하면 뭐 되겠죠. 또 이거 둘도 또 그렇게 해갖고 그 저희가 늘상 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은 어떤 좀 특수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합이 항상 1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또 많이 발생이 돼요. 각각 다 마지막 확률은 1 빼기 그전 확률들. 그러니까 확률 합이 1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한 성질 때문에 저희가 그냥 스퀘어드 로스를 쓰기보다는 조금은 좀 이상한 형태의 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그 로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PI 그 다음엔 로그 PI 빼기 로그 QI 네, 요렇게 뭔가 정의를 합니다. 혹은 이제 다시 쓰면 PI 로그 PI 분의 QI 분의 PI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디스턴스 메저 이렇게 정의를 여기 서메이션이 이제 붙고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면 0.2에 로그 0.2, 0.3이고요. 플러스 0.5에 요거요. 곱하기 로그 0.5, 0.4 요거죠. 0.4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특수한 형태로 정의를 하면 이거가 이게 KL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불리는 메저고요. 이것도 대충 저 둘 간의 계산을 해보고 이 둘 간의 계산을 해보면요. 이 둘 간의 값이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확률 디스턴스 펑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이게 다를 때 저렇게 많이 나타나야 되느냐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퀘어 로스로 생각했을 때는 PI 빼기 QI의 예를 들면 제곱의 합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로그 PI와 로그 QI로 이렇게 로그 버전으로 바꿔준 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버전에서의 차이를 구하고요. 그 차이에다가 이 PI를 곱해줍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이 probability에서 확률이 컸던 놈은 얘는 그래도 좀 잘 보존을 해줘라. 그러니까 요 가중치가 0.5만큼이 걸렸고요. 얘는 0.2밖에 가중치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차이가 똑같은 차이가 났어도 가중치는 0.2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확률이 좀 컸으면 걔는 좀 그래도 잘 보존해주고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기왕 확률도 저희가 슬라이드 어딨어? 네. 그래서 디스턴스를 이거 어디다 써놨죠 제가? 네, 다시 쓰겠습니다. yi 빼기 yj의 제곱과 빼기 델타 ij 이게 이제 PIJ로 바뀌었고 얘가 QIJ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디스턴스를 그냥 빼기 제곱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제 PIJ에다가 로그 PIJ 빼기 로그 QIJ의 이제 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네, 이거를 IJ 모든 페어에 대한 요 확률들에 대해서 요 차이를 미니마이즈를 요 K의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해줍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냥 뭐 이게 좀 뭐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우시안으로 저희가 바꿨고 혹은 정규 분포로 바꿨고요. 요거를 역시 가우시안으로 바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거 왜 스타캐스틱 네이버 인베딩이라고 하냐? 네이버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바로 요 KL 다이버전스의 요 특성 때문에 왔는데 요 PIJ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높았을 때는 이 디스턴스 그러니까 좀 더 여기 차이가 난 거를 더 로그 버전에서의 차이를 더 큰 가중치를 주어서 저희의 로스에 반영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PIJ, 그러니까 PIJ가 컸을 때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PIJ가 크다. 즉, 이 PIJ가 컸다라는 말은요. 즉, 시밀러리티가 컸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디스턴스는 작았던 애겠죠. 디스턴스가 작았으니까 더 시밀러한 애였고요. 그럼 디스턴스가 작다는 건 뭐냐? 결국 네이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던 애들. 가까웠던 애들은 더 로스 펑션에서 우리가 가중치를 더 많이 주어서 우리의 로스의 계산을 하죠. 즉 가까운 애들의 디스턴스는 더 우리가 더 잘 보존을 하도록 로스 펑션을 가중치를 이렇게 다르게 줘서 꾸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요.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유도를 하면 뭐 이렇게 좀 체인롤 혹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또 유도를 또 좀 나름대로 깔끔하게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Force Directed Layer, MDS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갖고 거의 똑같은 형태이 돼 단지 그레디언트만 이런 좀 이상하게 생긴 KL 다이버전스에서 유도가 된 형태로 이제 쓰는 거를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엔 SN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우리는 이제 TSNE, T-SN 혹은 T-SNE를 배웠는데 T는 어디서 왔냐면요. 로우 디멘저널 디스턴스를 저희가 가우시안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서는 가우시안 쓰되 여기서는 이제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요. 아까 가우시안은 저희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디멘전이 10cm였던 거는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게 0.1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cm였으면 MDS 시절에는 10cm, 10cm 똑같으니까 로스가 0이어서 아주 행복했는데 10cm를 또 똑같은 가우시안을 통해서 하면 이게 0.1이 나와서 여기서도 또 똑같이 행복해야 됐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여기서는 이 가우시안 대신에 이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써서 이제 매핑을 할 때는 이 10cm가 예를 들면 여기가 10cm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디스턴스입니다. 그 다음엔 y 값이 해당 probability value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이제 0.1입니다.
확률값이. 근데 요 우리가 이제 다른 형태의 매핑으로 사용한 이 T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매핑은 한 0.1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10cm를 10cm로 이제 만들어도 아직 만족을 못한 게 됩니다. 10cm를 한 15cm 혹은 20cm로 벌려놔야 그때 이게 더 내려오면서 그때 해당 확률값이 0.1이 돼요. 똑같은 확률값이 나오도록 하려면 더 디스턴스를 벌려줘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cm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과장을 한 디스턴스로 좀 맞춰주려고 하는 형질이고요. 또 그 10cm가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서 지금 확률값이 이제 만나고 있는데 여기가 거리가 예를 들면 한 5cm쯤 된다고 하면요. 이 5cm는 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정확하게 예를 들면 0.2라는 값을 두 펑션 모두 다 0.2라는 값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5cm일 때는 그대로 5cm일 때 가장 행복해요. TSN이. 근데 만약에 한 3cm가 되면요. 3cm일 때는 아까의 현상이 거꾸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더 큰 값을 주고요. T 디스트리뷰션은 더 작은 값을 주어서 3cm인데 확률값은 더 로우 디멘전에서 더 작으니까 이거를 더 값을 3cm를 예를 들면 한 1.5cm에서 한 1cm로 바꿔줘야 좀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네, 거의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여기가 1cm면 이때 두 개가 이때의 어떤 가우시안의 확률값이나 이 스튜던트 T의 확률값이 똑같아지게 되죠. 그림이 좀 엉망이라 좀 죄송합니다. 어쨌건 이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우시안은 뭔가 이렇게 생겼고요. T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해당 디스턴스가 만약에 5cm였다. 요걸 기준으로요. 5cm보다 작은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5cm보다 작은 디스턴스는 더 작게 만들어주고 5cm보다 더 큰 디스턴스는 더 크게 만들어주도록 하는 형태로 어떤 매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답니다. TSN 알고리즘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만 조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디스턴스를 프로바빌리티로 바꿔줬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 상에서의 차이를 혹은 거리 혹은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썼다는 거. 확률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기왕이면 확률에서 정의되는 좀 그래도 잘 정의된 그 디스턴스 펑션을 쓰자. 그 다음엔 SNE에서 TSNE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는 시밀러러티로 매핑을 할 때 가우시안이 아니라 이제 그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 쓰자는 거.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좀 과장된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PCA의 예입니다. 그 다음엔 이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TSN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연히 그룹핑이 생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그룹은 뭘까? 저그룹은 뭘까? 이걸 대충 보니까 대부분 다 이게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TSN이라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약에 시각화에 아웃풋으로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이 그림 갖고 뭘 하겠어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게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는 각각의 그룹들이 뭘 의미하는지, 요 그룹은 과연 뭘까? 요 그룹은 뭐지? 요 그룹? 요 그룹? 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저희가 그룹별로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그 결과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TSN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라고 하고요. 저희가 수기로 0부터 9까지 쓴 하나하나의 그 사진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걔네들의 컬러가 이제 각각의 그 숫자 몇 번이다라는 걸 나타내되 알고리즘을 돌릴 때 아이소맵이라는 알고리즘 저희가 배웠죠. 뭐 세먼 매핑도 배웠고요. TSN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안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돌렸을 때 나타난 매핑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이 데이터 아이템은 몇 번 디짓이야 혹은 몇 번 숫자야 라는 거를 전혀 주지 않고 단지 이미지만 줬는데 이미지만 줬는데 얘네들이 아까처럼 저희가 여기서 봤던
뭔가 이런 그룹핑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TSN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흑백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얘는 저렇게 뭔가 어떤 디멘전, 어떤 디스턴스, 아까 5cm면 5cm 기준으로 큰 디스턴스는 더 크게, 작은 디스턴스는 더 작게 뭔가 만들어져 그런 매핑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각각의 그룹에다가 이 데이터들에다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뭐 예를 들면 엠니스트의 그 디짓 같은 레이블들을 저희가 샥 입혀줬더니 이게 놀랍게도 그 해당 데이터가 갖고 있는 true 레이블과 이렇게 근접하는 어떤 이런 결과를 얻어 주더라라는 게 이런 TSN에서 보여준 어떤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그런 성질이 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TSN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어떤 정도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자동으로 좀 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좀 이 2D 인베딩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시각화 알고리즘으로서는 가장 이제 좋은 알고리즘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제 메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알고리즘은 거의 이제 MDS랑 똑같아서요. 컴플렉시티는 5의 n 제곱입니다. 그 다음엔 아까 마찬가지로 n의 로그 n 버전의 알고리즘도 또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뭐 아마 조금만 더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기는 좀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챕터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통 시험 보세요. 아, 그럼 중간에 제가 다른 교수님 듣기로 그냥 시험을 안 보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요, 말까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이요? 네. 뭐 수업 때 이제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뭐 내는 거죠. 시험 수식밖에 안 배웠는데 네? 수식만 나오는 아, 수식이요? 수식은 뭐 아니요. 뭐. 주관식으로 뭔가를 예, 뭐 설명하는 주관식일 수도 있고 뭐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이쪽 동네에서의 가장 단골 문제고요.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오버피팅이냐 뭐 이런 것들. 네. 파라미터를 지금 뭐 이 값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저희 중간고사는 교수님 그러게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험 어떻게 볼지도 네.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이 네. 좀 있는데요. 네. 그 딥러닝을 돌려서 이미지가 유사한 이미지를 맞추는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분류를 하진 않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1049개짜리 벡터를 뽑아내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그게 코사인 유사도 보여서 네네. 비슷하면 이제 비슷한 이미지, 네. 한 90% 이상 나오면 비슷한 이미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 추천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걸 네. 하고 있는데, 네. 약간 그 이슈가 사실 그런 이제 해야 되는 이미지가 한 거의 1000만 억 단위 이미지가 네. 되거든요. 해야 네. 되는 네. 대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사인이 저든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가 예를 들면 1000만 개 이미지가 한 1000개 정도 벡터를 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네. 있는데 다 일일이 다 비교해야 일일이 나올 돼서요. 때마다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하기가 어려워서 네. 뭔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뭔가 단위 벡터를 뭔가 네. 만들어 놓고 네. 개량에 먼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게 멀면 사실은 네. 아니면 그게 가까운 만약 그 네. 거리가 뭔가 10이다라고 하면 네. 어떤 새로운 데이터도 들어오면 개량 거리를 구해서 네. 그게 뭔가 유사한 한 100개쯤 뽑아가지고 네. 개량 다시 뭔가 유사들 구한다 이런 게 이론적으로 네. 맞는 얘기인지 네. 그게 전혀 감이 안 와서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일단 제 생각에 그거를 기존의 데이터를요 네. 뭔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같은 형태로 하이라키를 만들어 네. 놓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좀 쪼개주는 어떤 트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트리의 각각의 그 노드들의 그 대표 값들을 저희가 다 저장을 해 놓는다면,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0만 개 있으면 1000만 개만큼의 그 내부 인터널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으면 여기 점, 여기 점, 요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저거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라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1000 디멘셔널 벡터다. 그러면 네, 네, 네. 그럼 얘는 뭐냐면 얘에 속한 이걸 어떤 형태로 클러스터를 사실은 걔들이 맨 마지막에 한 200개나 아니면 1000개 정도의 분류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분류에 들어가긴 해요. 네. 어떤 이게 지금 상품의 이미지인데 얘가 네. 뭔가 구두다, 신발이다, 네, 뭐, 네, 뭐 가구다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이제 가구가 들어가도 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코사인 유사들을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 뭐 100만 단위 수준이 돼서 그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 그쵸, 카테고리 내에 들어오는 네. 이미지들이 한 100만 개 이상 되다 보니 네. 얘들 들어올 때마다 100만 개를 계속 코사인 유사들을 구하는 네.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스턴스를 좀 그 근사적으로 구하는 네.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무슨 로컬리 센서티브 해싱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랜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방식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거는 트리- 코사인 유사도랑은 다른 대체되는 개념입니다. 코사인 유사도 구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되요. 좀 근사적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네네네네. 다 구한 다음에 그 랭킹을 쫙 매기고 가장 저기 좋은 애를 픽업하면 되는 건데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저기 할 때 이거랑 좀 비슷한데 여기 이 윗 레벨에서 여기서 뭔가 벡터가 대표 벡터가 있다고 하면 그 대표 벡터와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0보다 큰 값으로 갔다가 1로 가고요. 0보다 작은 값으로 갔다가 1로 가고 0보다 작은 값으로 가서 1로 갔으면 여기도 또 두 번째 이제 약간 그 네, 개가 네. 들어가 있어서 개랑이가 또 1로 가고 비트리 구조 뭐 이런 거 그렇죠. 비슷한 예, 거 맞아요.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100만 개가 있을 때 그걸 로그 n 개만큼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 대표적인 뭔가 벡터들을 구하는 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장 쉽게는요. 여기 있는 것들의 그냥 센트로이드 같은 거를 처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센트로이드가 여기 하나, 이 두 개를 나누겠다. 그러면 얘네들의 센터 벡터, 얘네들의 센트로이드 벡터 이 두 개를 잡아서 그 센트로이드 두 개 벡터의 차이로 오는 거야. 두 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거를 여기서 내려오라고 그 값이 너보다 크냐 작냐 따지면 이게 이쪽보다 좀 더 가까운지 저쪽보다 좀 더 가까운지에 대한 그게 나오거든요. 네. 한번 해보고 다시 공부를 해보고 네. 다시 또 네. 질문을 그리고 굉장히 드릴게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하고요. 네. 저는 뭔가 단위 벡터 이런 거랑 전부 다 막 구해놓고 네. 그게 비슷한 애들을 뭔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해 주신 부분이니까 네. 아니면 또 쉽게는 디멘전,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도 문제고 디멘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의 개수를 확 좀 줄여서 뭐 10개나 뭐 100개 정도 줄인 다음에 거기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도 사실 크게 디스턴스 계산이 많이 저기 오차가 나거나 생각보다 없거든요. 랭킹에 치면 그러니까 뭐 디스턴스 0.8, 0.6 이렇게 나오는 게 뭐 한 0.78, 0.68 뭐 이렇게 나오면